그러면 이제 바로 수업에 들어가겠는데요. 부동산 자산 관리의 개념, 그 개념 중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의 정의는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일단 그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을 본다면은 민법에 따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는 거는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토지와 정착물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그걸 부동산이다. 아니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넓게는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은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건물과 토지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건물들이 있죠. 이 조명 아름답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어진 건물들을 여러분은 사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구분할 때도 고정자산이냐 유동자산이냐, 그래서 고정자산에는 어떤 자산들이 있고 유동자산 안에는 어떤 자산이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나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고정성이 있다, 부동성이다. 그래서 고정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움직일 수 없는 거다. 유동자산은 금방 현금화가 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래서 금방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부동산이나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기보다는 유동성이 있는 것. 그래서 유동자산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자산들은 유가증권이다, 주식이다, 연금이다, 저축이다. 뭐 또 골드바라든가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유동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우리는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는 세계적으로 혼란한 시기,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시기, 우리가 지금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은 것처럼 세계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는 고정자산을 선호하기보다는 유동자산에 더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도 유동화시키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거고 민법에 따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알겠죠? 두 번째는 부동산의 특성을 한번 배워볼게요. 부중성, 부동성, 연속성, 영속성이죠. 영원하다 하는 의미의 이제 영속성, 개별성. 부중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어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한정된 토지, 한정된 국토, 넓게 보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더 늘려질 수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그 한계에 치해서 크게 늘어나거나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땅을 늘릴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필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한다거나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법적인 어떤 소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법적인 단위를 정한 것 뿐이지 부중성, 늘어날 수 없는 것이다. 토지라는 건 쉽게. 우리가 공유 수면 매립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어 토지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짓겠다 하는 게 이제 어떤 취지가 공유 수면 매립이 있거든요. 근데 집안이 약하게 되겠죠. 바닷물이나 어떤 물기가 많은 곳에 모래나 흙을 메워서 토지를 만들어 쓴다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원래 토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유의 특성보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들어서 토지를 늘리려는 거죠. 기존에 있던 바닷가 아니면 강을 메워서 쓰겠다는 게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성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게 연속성이라는 거, 영원하다. 영원한 건 없다고 하지만 토지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물게 되죠.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죽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계속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던 토지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영속성이다. 개별성은 그 토지 위에 뭔가 건물을 아니면 건축물을 짓지만 개별적인 특색이 있고 어떤 부동산들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똑같은 거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게 똑같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아파트도 있고요, 빌라도 있고요,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아파트 빌라도 각 층과 동과 향에 따라 가격이 각기 다르고요. 또 세대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각자 살고 있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 구조를 바꾼다던가, 예, 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을 보면 부중성, 부동성, 영속성, 개별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산업체, 제조업체처럼 투하를 하면 산출이 되는 거, 그죠? 투입이 되면 산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늘어날 수 없다는 거, 토지는 그거를 얘기하고 절대량이 고정이 딱 되어 있다, 픽스되어 있다, 예, 하는 게 이제 부중성입니다. 부동성을 볼게요. 부동성은 토지나 부동산의 경우 그 자산이 그다음 영속성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 영원하다, 영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개별성도 각각 개별성이 이렇게 각각 다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그 역할을 한번 볼게요. 공간으로서의 역할,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공간으로서의 역할, 자산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면 그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어디에 치중을 두고 어떤 설계로 어떤 모양을,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계획하는 게 건축사의 역할이겠죠. 공간에 대한 배분, 공간에 대한 디자인, 이것을 건축사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산의 역할,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고 그 건축물은 자금이 투입이 되겠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도 사게 되고요. 또 집을 짓는 인부들도 고용을 하게 되고, 또 인부들이 오게 되면은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 안에는 식대도 들어갈 것이고 뭐 급여도 들어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돈들이 이제 투입이 되죠. 투입이 돼서 최종 건축물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건축물은 처음에 지어졌던 투입됐던 돈보다도 훨씬 많은 자산 가치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산으로서의
부의 축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부동산의 역할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자산 관리의 정의 중에서 요 우리가 앞에 크게 서두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의 정의는 뭐뭐다 해가지고 세 가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크게는 시설과 운영,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관리, 세 번째는 종합 관리. 그래서 FM, PM, AM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FM은 그냥 시설 관리를 하는 거, 단순하게 부동산 소유주의 부동산 시설 관리, 청소를 한다거나 공용부의 어떤 시설을 관리해주는 역할. 두 번째는 재산 관리. 그러니까 재산 관리를 해주고 소득이 생기게 되면 일정 부분의 어떤 비용을 사용하고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재산 관리자가 소득으로 얻게 되는 부분이 있죠. 세 번째는 AM,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자산 관리의 목표를 한번 볼게요. 협의의 목표가 있고 광의의 목표가 있다.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다, 아니면 자산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나 마찬가지 경제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최소한 조금 들이고 자산 관리를 해주는 거를 바라고 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협의의 목표로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 광의의 목표는 뭡니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목표를 두는 것을 광의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부동산의 가치를 높인다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아까 자산 관리에서 그 부동산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공간으로서의 역할,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부동산 자산 가치라는 게 바로 부동산 자산의 금액이 커지고 가치가 높아지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뭐예요? 가치는 결국 가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모님이나 뭐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교수님들이 얘기해줬던 말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격 비싼 사람이 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 스승님들보다는, 어른들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가격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상위의 목표나 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가치는 가격으로 매겨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가격으로 매겨줄 수 없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정도에 따라 가격으로 매겨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상품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상품이나 제품만이 근데 꼭 가치와 가격이 매겨지는 건 아니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사람도 내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겠죠. 단적인 예로 연봉이 있겠죠. 너무 리얼한가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부동산 자산 가치와 수익의 극대화,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자금이 필요해서 나의 자산, 부동산을 팔려고 했을 때 가치가 높으니까 당연히 가격도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치도 없고 임대료도 적정한 가격이나 높게 받지 못한다면은
그 건물로서 가치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에서나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그 건물의 임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건물과 이 상가의 부동산들은 가치가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의 가치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 목표는 두 가지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가치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자산 관리를 왜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언제부터 부동산 자산 관리가 필요해졌나? 뭐 비슷한 얘기겠죠. 시세 차익과 정기적인 수익 비슷한 얘기입니다. 월세 주택이나 뭐 월세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월세 상가.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임대주택이나 임차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대부분 우리가 수익형 상품으로서 물론 전세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월세 수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부동산 투자용 상품으로 구매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주로 월세를 받는 임대인들이 많죠. 임차인들, 그러니까 주인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원룸도 마찬가지. 또 뭐 비슷한 고시원, 또 월세 상가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부동산이라는 게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게 월세를 받는 부동산 상품들이죠.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도 안 보입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자진해서 상가 주인들이 자진해서 월세를 깎아준다거나 안 받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서로 윈윈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월세를 깎아주지 않는 주인들한테는 왜 안 깎아줍니까? 뭐 이렇게 먼저 문의하시는 임차인들 계시죠. 근데 그거는 월세를 받는 주인들이 자진해서 얘기했던 부분이라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종종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경기를 반영하는 게 이런 월세 받는 부동산들이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를 해서 다른 데는 못 받지만 우리 아파트, 우리 오피스텔, 우리 원룸, 우리 상가는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매매 차익을 통한 투자가 많았죠. 예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아파트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아파트가 오르다 보니까 다른 부동산도 비슷한 추세로 많은 차익을 봤는데 요즘의 형태는 이제 매매 차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계속 속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필요성도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 목표는 뭐고 필요성은 뭐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부동산 세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분야를 한번 볼게요.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관리 분야하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더 좋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 예가 나와서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건축 부분의 어떤 공용 부위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미관, 그 다음에 미화 관리, 뭐 이래가지고 청소 작업은 기본이고요. 정기 점검을 해준다. 건축에 대해서. 근데 그 정기 점검이라는 게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에 대한 것, 전기에 대한 것도 해줄 수가 있고, 정기 점검이라는 거는 그 공용 부분의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던가 아니면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입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건축적인 점검이 있고요. 정기 점검, 그다음에 소방에 대한 정기 점검도 해야 되겠죠. 안전, 미관, 주차장, 하자 보수 공사. 근데 하자 보수는 내부 하자 보수가 아니고 외부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 그것도 마찬가지. 누수나 방수, 균열도 각 세대 내부의 하자가 아니고 공용 부위의 하자 보수 공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설 관리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릴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 관리, 부동산 관리만 해주는 부분이 PM이죠. PM. PM을 한번 볼게요. 재산, 부동산 관리, 세금, 회계, 재무, 수지 분석, 보험, 임대차 관리.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정기점검 중에서 안전관리,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관리, 소방관리 이런 것도 특히 뭐 엘리베이터도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좀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시설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들이 있고요. 세금이 나옵니다. 낼 거 내고 또 기업이 운영하는 것처럼 회계 재무 수지 분석을 해주는 거죠.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는 말 그대로 건축물에 있는 것들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재산과 부동산 관리는 공인중개사의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죠. 임대차 관리라는 건 뭡니까? 세입자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관리해주고 또 집에 어떤 내부적인 하자나 잘못된 것도 고치거나 리모델링해서 재산적인 가치를 높여주게 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들이 이제 재산 부동산 관리 이렇게 되겠고요. 세 번째 자산 관리죠. 자산 관리. 자산 관리는 더 또 광범위합니다. 두 번째 재산 부동산 관리의 역할을 포함해서 매입 매각하는 거, 부동산 매입 매각하는 거, 그 다음에 매입 매각할 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주고요. 투자에도 관여를 하게 되고 자산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데 여기까지 하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금력을 가지고서는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시공사들 보통 1군, 2군 업체에서는요. 재산, 부동산 관리 까지 해주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 회사를 차리면 그 중에 하나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 관리는 또 하청을 주게 되죠.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 결국은 임대차 관리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금의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는 거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회사를 만들 때 딱 법 규정이 있어서 자본금 규모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 규모와 자금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회사가 재산 부동산 관리 회사다. 임대차라는 건 뭡니까? 그 세입자가 나가겠다 하면 돈을 빼줘야 되는데 만기가 되면 법적으로 돈을 빼주게 돼 있는데 집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돈을 내주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만이 이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시공사들 중에서도 거의 일군 업체들이 이런 회사들을 많이 설립을 해서 돈이 보이거든요. 예, 만들어서 또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회사에다 하청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세 분야가 있지만 각각 업무들이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광범위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다 그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게 또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이제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관리 분야는 세 분야가 있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자산관리 운영할 때 보면은 내용이 어떤 거냐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렸고요. 시설관리, 재산 부동산 관리, 자산 관리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세 가지 활동들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제가 지금 표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적 분류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했죠. 그럼 시설 관리는 뭐냐?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부동산 자산 관리 가장 기본이 되고 기술적인 단계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에 다 부속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게 시설 관리다. 관리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되고 미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작업들을 하고요. 기술적인 측면을 보자면 건물 설비, 기계 운영, 그다음에 예방적 차원의 시설물 점검이나 유지 보수를 해주는 거죠. 뭐 엘리베이터나 소방 시설이나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옥상에 문을 항상 열어놓게 돼 있죠. 화재가 날 경우에 대피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란다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가 그 이유가 되겠고요. 에너지 관리, 또 보안 문제. 요즘에 하두가 바로 또 보안이 될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뭐 대문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각 집안에 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은 아예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하는 보안 시스템들이 기업화돼서 그런 서비스를 받고 살고 있죠, 우리가. 예, 세 번째는 시설의 문제로 수익성 악화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임대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위탁과 시설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 시설 관리의 내용 중에서 세 번째가 아니고 시설 관리의 내용 중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재산 부동산 관리를 보게 되면은 시설 관리 위에다가 기본으로 가고 경영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현금 흐름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해당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 그리고 아까 임대차 시장도 관여를 한다. 그래서 부동산 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재산 부동산 관리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재산 부동산 관리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요, 더 또 세분화 시킬 수가 있는 건데, 관리 업무를 볼게요. 주요 업무는 몇 번씩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관리 주요 업무를 보면 건물 관리, 재무 관리, 임대 및 입주 관리가 있고요. 인력 관리. 부동산 유지 감독하고요. 개보수 공사, 대관 업무 및 마케팅,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최소한의 그 위험이 없어야 되는 게 이제 건물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재무는 연간 운영 시 들어가는 비용들 예산을 짜게 되고요. 관리 계획서도 작성을 하고 임대 수입 및 비용은 얼마가 나갈지에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다 정하게 되겠죠. 그 정기적으로 재무 보고도 하고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 및 입주 관리를 해준다. 임차인 모집도 하고 선정,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도 쓰고
관리비 징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유치를 하려는 그 홍보 작전들, 그리고 이렇게 유치를 하려면 주변 지역의 시장 조사, 공실률, 임대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 업무를 한번 볼게요. 증개축 인테리어 공사 관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주나 자산가가 요구하는 기타 건물에 대한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굉장히 업무 내용들이 많고요. 더 전문적인 냄새가 나니까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한 기업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든다면 직접 관리해주고 직접 일을 해도 되지만 아웃소싱 주는 게 더 비용이 싸고 합리적이다 하면은 협력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재산 부동산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자산 관리 볼게요.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라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판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러죠. 한 판의 달걀은 30개예요. 30개를 한 바구니에 담게 되면 달걀은 어때요? 깨지기가 쉽죠. 그죠? 잘 다뤄야 되는데 깨지기가 쉬운데 한 바구니 안에다 담겨놨다가 사건이 생길 수가 있겠죠. 모르고 아니면 부딪혀서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 달걀이 깨져버릴 수가 있죠. 예, 근데 그 한 바구니에 담았을 때 깨질 확률은 더 많이 깨질 확률이 높은 거죠. 30개 중에서 깨질 확률. 어쨌든 깨지면 거의 박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한 바구니에다가 30알을 담지 않고 한 세 바구니에다가 30알을 나눠서 담는다. 그럼 10개씩 담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개, 10개씩 세 바구니에 담게 되면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아니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달걀이 깨질 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골고루 여러 분야의 자산에 투자하면 그 자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적다. 안정성을 가지고 자산을 아니면 재산을 늘려가자 하는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잘 됐다 안 됐다는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한 곳에 자산만 너무 많다면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가장 못한 국가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뭐를? 부동산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한정된 자원,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국토가 넓은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경쟁은 심해지고 쟁탈전도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어떤 자산을 더 선호하게 되는지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는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너무 투자를 했다. 한 가게당 특히 여러분 부모 세대의 나이를 살고 있는 세대분들은 80% 정도가 부동산에 투자가 됐고 20%는 거의 재산 증식의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20%는 어디냐? 뭐 연금이나 저축이 있으나 그게 2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본다면은 분배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20%의 나머지 유동자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팔아서 최악에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동산만 투자했고 부동산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의 소지. 어떤 위험의 소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는 위험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못했다. 부동산 하락의 주범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했던 일정 부분의 세대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시장에 집을 내다 팔게 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산관리라는 걸 얘기하다가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자산관리라는 게 자금 조달에서부터 운영, 의사결정까지 또 매각까지 하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게 자산관리다. 굉장히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고 전문가적인 집단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자산 계획 설계. 매입하거나 투자할 때 자산 계획을 설계하죠. 주로 우리들은.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때요? 투자 기간이 길고 구체적이고 금액도 크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싼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입을 하고 신축도 할 때도 이제 이런 계획들이 설계되어져서 나와야 된다 하는 거를 부동산 자산 계획 설계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다 이루어졌다? 그럼 당연히 자금을 조달해서 매입을 하거나 설계했던 것을 직접 짓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 예전에는 40대 60, 50대 50이라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라. 3억 원 이상이면 다 제출하고 소명까지 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10억 정도 안 가는 집들이 없다 보니까 3억 가지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 하니 거의 부동산 구입을 하려는 움직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예전에는 집이나 부동산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부동산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을 먼저 철저히 세워야 되고 수익성이 얼마가 나오는지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금 조달 시에 타인 자본을 빌려서 나의 부동산을 구매하고 그 구매했던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지렛대 효과를 확실히 봤구나, 지렛대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지렛대 효과를 보기는커녕 타인 자본을 빌리는 자체도 힘들어졌죠. 타인 자본이란 내 자금이 아닌 은행에서 빌리는 돈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빌리는 돈도 될 수 있겠고요. 내 자금이 아닌 그 모든 곳에서 빌린 돈을 얘기하는데 돈 빌리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한다는 건 요즘에 와서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 되었죠. 예, 그래서 자금 조달 부분 이런 부동산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자금의 조달 아니면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꼼꼼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동산 매입. 자금 조달 계획이 다 세워지고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마무리가 됐다면 부동산에 대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을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은 없죠. 흥정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협상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협상 단계가 존재하게 되고 서로 이해관계를 잘 해결해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할 필요가 있죠. 충분히.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부르고 그 가격이 부른 가격이 거래가 되면 확정 가격이 되죠. 그렇지만 부른 가격을 다 주고 살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결국에는 협상하고 협상이 돼서 최종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이제 거래 가격이 되는 거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가격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입 시에는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와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겠죠. 부동산을 구매했으면 구매한 가격에 대한 몇 프로에 대한 세금을 내세요 하는 게 취등록세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취등록세를 내면서 동시에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새로운 주인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등기제도로 알려주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가 해야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을 한 후에 현장 관리자 선정을 해주고요. 현장 관리자 선정해준 다음에 뭐 세를 놔야 되겠죠. 그러면 임대 수익이 창출이 되고 또 새로운 세입자도 모집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300세대 이상은 현장 관리소장을 이제 두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장 관리자 선정을 하게 된다. 그렇지 뭐 꼭 300세대가 아니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몇십 세대가 아니라 보통 100세대 이상이 되는 곳에는 오피스텔이라도 현장 관리자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법적인 거에 부합해서 우리도 관리자를 선정해주고 매입 후에 관리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들을 하냐. 배관 시스템, 난방 시스템, 보수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배관이나 난방은 설비적인 문제지만 그래서 이 현장 관리자 선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현장 관리 사무실에 이런 설비 기사들을 두게 돼 있고요.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즉각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안에 출동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처리를 해주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배관 난방 시스템이다. 이거는 사고가 나면 크게 터지기 때문에 이런 기술자, 관리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현장 관리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부속적으로 달려있는 모든 현장의 직원들과 또 직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리 비용들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자산 가치를 높이는 거를 이제 하는 게 부동산 운영의 목적이고 관리의 목적이죠. 8번째 부동산 매각이죠. 자산 관리자는 그 부동산 투자할 때 전 과정에서 어떤 관점으로 하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부동산 가치를 유지시켜 주고 더 상향시켜 줄 필요도 있고요. 수익을 또 극대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부동산을 매각을 해야 가치가 좋은 곳이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부동산 매각 시에는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놓고 매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매각을 한번 볼게요. 8번째 시장 및 지역경제 분석, 자산 및 투기 분석, 일상적인 자산관리, 주변 업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는 이제 PM의 업무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AM의 업무, 그러니까 부동산 매각까지 할 수 있는 거는 AM의 업무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PM의 업무와 AM의 업무. 그럼 PM의 업무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구분을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첫 번째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에서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분석을 해야 된다. 매각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알아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동산
관리 회사 세 가지가 있었는데 PM이냐, AM이냐, FM이냐 얘기해서 가장 좁은 그 관리 회사가 시설 관리 회사 FM이다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PM이다. 부동산 관리 해주는 PM. 지금은 AM이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적이고 디테일할 수밖에 없죠. 분석적이고. 이런 업무들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 AM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고도의 대기업이나 일군 건설사들이 PM 업무부터 시작해서 AM까지 아우르는 업무를 주로 많이 하는데 AM 업무라는 게 이제 뭐 신탁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탁사.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분들을 또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신탁사에서도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시장 지역 경제 분석을 알려면 시장과 정책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경쟁 요인이 뭐고 또 수요 분석도 해줘야 되는데 수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우리는 마케팅이라는 거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공급자만 있고 수요자가 없으면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 공간의 기획, 부지 및 지역조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아니면 전문가에 준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대 마케팅과 시장 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예, 그래서 시장 및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죠. 구분을 한 내용 중에 자산 및 투기 분석을 볼게요. 아까 30개의 달걀을 한 판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처럼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개인의 자산이거든, 기업의 자산이든 그 관리 및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 및 매각의 시점과 이런 것들을 다 재활용해서 자산 및 투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일상적인 자산 관리, 일반적인 관리 업무가 있고, 뭐 재무 관리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부서나 재무부서나 뭐 세무 파트 이렇게 세분화될 수가 있는데 세무하고 또 다른 부분이죠. 재무 관리는 회계를 전공했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일들이 재무 관리가 되겠죠. 돈과 관련돼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재무회계, 그 다음에 세무 분야인데 세무는 법적인 것과 관련이 많이 되고 물론 세무 쪽도 계산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법과 관련된 세금 문제, 예, 그게 이제 세무 분야가 되겠죠. 일상적인 자산관리 업무가 그런 것이 되겠고요. 주변 업무를 볼게요. 필요 공간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개발 부지에 대한 선정,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과 구상을 할 수가 있고 또 보유한 부동산의 재활용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으로는 임대가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다시 뭐 재배치를 해서 활용을 한다거나 인테리어를 해서 다른 용도로 새를 놓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재활용 방안을 생각해내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자산관리 업무다. 그렇죠. 브레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AM 관리 업무들이 되겠죠. 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 운영 체계. 이제 보면 임대 관리가 있고 시설 관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임대관리, 시설관리. 앞에서 많이 디테일한 설명들을 했기 때문에 어, 어, 넘어가서 부동산 자산 관리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먼저 서두에 얘기를 했어요. 직접 관리가 있고 간접 관리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은 크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직접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직접 관리는 이제 직접 관리가 되겠고 간접 관리는 위탁 관리나 혼합 관리 중에 일부분이 또 간접 관리가 되겠죠. 혼합 관리는 직접 관리도 하고 간접 관리도 하고 위탁 관리는 간접 관리가 되겠고 직접 관리는 직접 관리가 되니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로 나눠서 부르게 되는 게 직접 간접 관리고요. 실질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직접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직접 관리는 자가와 자연 관리가 있고 위탁 관리는 외주 간접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관리 방식, 위탁 관리 방식, 혼합 관리 방식이 있는데 관리 방식은 어떻고 특징은 어떻고 장점은 무엇이 있고 단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관리 방식에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 관리자가 한다.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일부만을 위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직접 관리 방식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전통 관리 방식이다. 제가 말했듯이 이제 소규모 부동산이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자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 자신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방법이죠. 아니면 뭐 정말로 더 자산이 많더라도 남이 못 믿었다. 완벽주의다. 완벽주의자다. 뭐 이러신 분들은 직접 관리를 할 수가 또 있죠. 뭐 규모가 꼭 작다고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이고 조금은 자산 규모가 적은 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위탁 관리 방식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전문성이 요구가 되죠. 아무래도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요즘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뭐 여러 가지 공동주택 건물들이 있죠. 오피스텔 등 이런 공동주택 및 대형 건물에 적합하다. 위탁 관리 방식은 혼합 관리 방식은 특징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다. 대형 건물에 적합하다. 그죠?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직접 관리 방식에 어떤 장점이 있는데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하니까 어때요? 하자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조치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빠르죠. 빠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대기업과 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결제 라인에 시간 걸리는 어, 속도, 결제 라인이 결제 나는 시간을 측정해 보면 알 수 있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급하다 아니면 일의 경중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죠. 조직이 헤비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제도 아무래도 빨리빨리 나게 되고 일의 처리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데 직접 관리 방식도 이제 그 모습과 그 양상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업체에다 위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고 기밀 보안이 아주 훌륭하다. 관리비도 좀 절감이 된다. 그 다음에 관리 업무 통제 권한이 강하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내가 또 건물주야. 그러니까 권한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탁 관리 방식의 장점을 또 보자 하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다.
내가 혼자 하지 못했던 우수한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다. 획기적인 뭐 아이디어나 방법들이 속속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는 건데 팀별로 아니면 어, 그룹별로 과제를 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 혼자 하는 과제와 팀별로 하는 과제에서 아이디어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혼자 했을 때 아이디어가 2개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팀별로 과제를 실행했을 때는 10개, 20개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버리는 아이디어도 있고 받아들이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결국은 2개에서 택하는 것과 10개에서 택하는 거는 어, 선택의 폭부터 다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팀별로의 어떤 과제 수행이나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게 바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기업에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팀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소유자는 그 다음에 본업에 전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방식을 선호하는 장점 중에 가장 큰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혼합관리 방식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지휘력과 통제력이 있어요. 혼합관리 방식은. 일부 업무만을 위탁해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자기 관리를 하다가 위탁 관리를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어떤 편리성만을 취할 수가 있는 게 혼합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직접 관리 방식의 단점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직접 관리 방식의 단점이라 하면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좀 비효율적일 우려가 있다. 비효율적이다가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상황이 생길 우려가 생겨난다. 그 다음에 본업에 전념하기 힘든 소유자가 그러니까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떤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분들이 하면 더 좋으시겠죠. 근데 조금 그런 분들은 또 연령이 높다 보니까 전문성, 비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는 사실이겠죠. 예, 그러니까 젊은 건물주, 조금은 젊은 재력가들은 위탁관리 방식으로 많이 갈 수가 있겠죠. 위탁관리 방식의 단점을 또 보겠습니다. 전문 관리업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다, 신뢰성 있는 전문가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고요. 관리업체도 기업이다 보니까 영리만 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실 관리를 초래한다는 거죠. 건물주가 보고 있지 않아? 청소 대충 해. 안 해. 뭐 이렇게 된다면은 신뢰성과 실력,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위탁관리 회사는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회사를 영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거를 건물주나 부동산 주인이 보고 있지 않는 한 잘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요즘 또 CCTV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음,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체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또 위탁관리 방식의 단점이 통제관리 한계가 좀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기밀 보안 유지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혼합관리 방식의 단점을 또 보겠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요. 전문 관리업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혼합 관리 방식이기 때문에 완전 위탁 관리 방식보다는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연관리 요원과 위탁관리 요원과의 그 관계, 원활한 관계 유지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하는데 자연관리 요원이 있고 위탁관리 요원이 있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충분히. 일괄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운영 미숙으로 그 위탁 관리와 직접 관리의 어떤 노출, 단점만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극적인 극단적인 예가 되겠죠. 단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혼합관리 방식의 단점으로 나타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관리 방식, 위탁 관리 방식, 혼합 관리 방식이 있고, 그 세 가지 방식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진달래 꽁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모르는 건가요? 진달래 꽁이라는 단어. 다음 시간까지 알아봐 보시면 좋겠네요. 하여튼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의 형태와 임대료 산정을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부동산 자산 관리 구성 조직을 한번 보자 하면 개인 부동산 자산 관리 컨설턴트, 종합 자산 관리사, 포트폴리오 분석가, 리스크 분석사, 뭐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 자산 관리 구성 조직원으로서는 요 네 분이 이제 필요한데 그 네 분의 역할을 두 분이나 뭐 세 분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면 굳이 네 분 다 필요 없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자산 관리의 이제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임대료 산정이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